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오늘부터 이른바 준법 운행에 들어갑니다. 파업 형태는 아니지만 사람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엔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은아 기자, 출근길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시청역에서는 첫 차부터 지하철 문을 천천히 여닫거나 열차가 승강장에 오래 머무는 등 이른바 준법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직까지 큰 혼란은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잠시 뒤부터 출근 시간이 본격 시작되면 열차 혼잡이 예상됩니다. 오늘 준법 운행에 들어가는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의 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2노조입니다. 노조는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지하철 운행 속도가 떨어지고 규정에 따른 업무가 아닌 작업을 거부해 사측에서는 폐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내년도 임금 단체 협약 교섭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을 3% 올리고 상여금도 통상 임금에 포함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공사는 누적 적자가 심해 임금을 1.8%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사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승무원 업무가 가중돼 신규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이 많이 몰리는 역에는 인력을 추가 지원하고 비상근무조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임금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오늘 투쟁에 참여하지 않은 3노조까지 12일 총파업을 예고해 당분간 출퇴근길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시청역에서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역대 최대인 728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주말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오늘 다시 막판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마주 앉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주말에도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결이 간사 간에 접점을 좀 더 좁히고 난 다음에 100건 정도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서로 간의 이견이 커서 총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정책펀드 3조 5천억 원과 지역화폐 지원액 1조 1,500억 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 등 쟁점 사안을 두고 뜻을 모으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책펀드와 지역화폐 등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위한 예산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며 감액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교육세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선명합니다. 정부 여당은 윤석열 정부 때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고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와 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 국민 고열을 쥐어짜는 세금 독재라며 반대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추가 협상을 갖고 합의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예산안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내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앞두고 양측이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TV조선 류태양입니다. 네, 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대이업 투쟁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부터 인천과 경기를 돌면서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여권과 맞서기 위한 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당원 게시판 조사 갈등 등 내용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춘천을 찾은 장동혁 대표는 춘천대첩 정신으로 힘을 모아 일어나야 할 때라며 이재명 정권이 반년 만에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부, 국회,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거대한 악의 세력이라며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며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앞장서서 희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진짜 이게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거라 보냐고 반발했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 퇴행 시도라고 지적한 것을 겨냥해 당내 분탕질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할 얘기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무감사위에 조사 착수 방침을 뒤늦게 전해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한계와 소장파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단체 움직임 등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천과 경기를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인데 취임 100일인 12.3 계엄 당일 메시지에 대해선 당내외 의견을 들으며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기자, 이번 주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에게 명운이 걸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 1인 1표제 2라운드가 마무리되는 한 주입니다. 오늘 1인 1표제 보완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열리고요. 예.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중앙위원회 의결이 되면 1인 1표제 확실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728조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내일이 마지막이라 오늘 막판 회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내일은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에는 그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이때 이재명 대통령 특별 담화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에 잡음이 계속되어 왔었는데 이번 주에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일단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만들어서 사실상 당원의 영향력을 대폭 늘린 1인 1표제. 지난주 여러 반대 의견 속에서 한 차례 보류되긴 했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는 일부 민주당원들이 정청래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막판 진통이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당원들의 압도적 찬성이란 말입니까? 나머지 83%의 당원들은 당원이 아닙니까?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 당원 주권주의 차원에서 1인 1표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2일, 4일 연쇄 회의를 통해서 보완책에 대한 큰 틀을 먼저 합의하고 5일에 중앙위원회 의결까지 나아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물론 당내 여론에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 간혹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2022년에도 이번과 비슷하게 민주당 당원을 개정하려는 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비이재명계 반발로 중앙위원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중앙위원회 구성은 대의원 입김이 상대적으로 더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거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취재해보니까 중앙위원회가 지난달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 이후에 새로 구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 TF가 보완책으로 이 영남 지역, 취약 지역에 이 당원표 가중치 부여를 논의하고 있고 지역위원회를 법제화하는 지구당 부활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1인 1표제, 지도부 의지대로 관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정청래 대표 뜻대로 결국 가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는 관측이 많은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줄 사퇴할 거다 이렇게 예고해 드렸었는데 예. 지난주 금요일에 출마를 앞둔 최고위원들 구두로 사퇴 의사 이미 밝힌 상태라고 합니다. 최대 6명까지 저희가 사퇴 가능성 거론했었는데 이현주 최고위원 경기지사 불출마하면서 잔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황명선, 서삼석 최고위원도 불출마 가닥입니다. 그래서 전현희,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만 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 체제 비대위 전환 없이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공석인 최고위원 세 자리는 내년 1월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지게 될 텐데요. 정청래 대표 측근들이 대거 지도부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 3일 새벽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인데 민주당은 특검 수사 시작 전부터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여부가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국민의힘 존립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을 반복하면서 위헌정당 해산론까지 제기해왔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런 민주당 공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1년에 명백한 사과 메시지를 낼지를 두고도 지금 당내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의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비상계엄 사과론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당내 이견 계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비상계엄 사과론, 그러니까 이 사과 자체를 거부한다기보다는 시점, 타이밍이 문제다 이런 입장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등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지금 내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익이 적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요. 당장은 지지층 결집으로 민주당 프레임을 방어하는 데 방점을 찍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지도부가 사과 입장을 내지 않으면 개별 사과에 나서겠다 이렇게 집단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라서 계파 갈등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추행 피소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고소를 당했지만 성추행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벌인 데이트 폭력에 자신이 휘말린 거란 취지의 해명을 했고 피해자가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첫 마디는 추행은 없었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변질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상이 촬영되고 폭행이 벌어진 것이지 추행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동석자들이 이튿날 자신에게 안부 연락을 보낸 것도 추행 현장에서 동석자들이 만류했다는 피해자의 증언과는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 아니냐며 누가 재선 의원 몸에 손을 대냐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어느 비서관이 다른 당 재선 의원의 몸에 손을 댑니까? 저희 보좌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장 의원은 사건 발생 1년 뒤 고소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 구청장 보좌진으로 근무한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고소인이 소위 사건 당시에 저를 고소했다면 저는 아마 대응할 방법을 못 찾았을 겁니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저는 아주 표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을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저희 취재진은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했다는 주장도 이성 간의 다툼 수준으로 폭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에 대한 성추행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TV조선에 전했습니다. 장 의원 주장대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현장을 목격한 만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지만 폭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자리 다음 날 출근을 못한 것도 남자친구의 감금 폭행 때문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히 이성 간의 다툼 수준이었고 출근을 하지 못한 건 과음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피해자는 장 의원과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한 비서관으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느껴 당시엔 남자친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덮고 지나가려 했었다고 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로부터 즐거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장 의원 주장엔 의원이 안부 인사를 하는데 무시할 수 있는 비서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년간 장 의원을 술자리에 부른 비서관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압력과 협박을 받아왔다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모셨습니다. 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피소 관련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장 의원이 직접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의원 해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트 폭력 사건입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되었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교제하는 연인 간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뭐 언어적, 신체적 폭력 이런 걸 의미를 하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 그런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을 저희가 들어본 결과 아까 전에 드렸듯이 남자친구의 폭력은 없었다고 하고요. 장 의원의 성추행 사실에도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보기 이전에 만약에 만에 하나 데이트 폭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데이트 폭력과 성추행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을 저렇게 장 의원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한테 꼭 유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봤듯이 어쨌든 해당 그날 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았던 건 맞잖아요. 그거는 부인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위에 이제 뭐 그 남자친구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이제 실랑이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먼저 앉아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 위에 또 뭐 무슨 남자친구 와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위에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든 다툼이든 어쨌든. 근데 시간상으로 보면 먼저 있었던 일은 지금 문제 삼지 않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 갖고 먼저 있었던 일을 뭐 소위 저희가 오해 덮으려고 시도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글쎄요, 뭐 장경태 의원이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단순 부인을 넘어서 이렇게 항변이 아닌 공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역대 성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분 중에 가장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피해를 어떻게 입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은 그 해당 시간과 장소에 본인이 있었고 그렇다면 일단 수사를 통해서 CCTV가 가려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다른 증거를 내세워서 수사기관에 수사에 협조하거나 하는 것이지 저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저는 역대 본 적이 없는 대응 형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한 사건이고 영상이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장경태 의원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고소 시점이 1년 이상 지난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 구청장 보좌역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추행 고소가 의도가 좀 불순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확히 워딩을 썼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이 결국 동석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동석했던 사람들이 그 고소인과 그 다음날 나눴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의 관련된 본인의 행동과 관련된 논의보다는 그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그분의 약간 폭행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뤘더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들을 뭐 공개를 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아마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비판,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장경태 의원도 이제 본인이 가해자로서 지금 지목된 상황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하나라는 것과는 별개로 뭔가 이 가해자로서의 방어권을 최대한 펼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당시에 동석했던 다른 보좌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뭐 즐거웠고 뭐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희가 사내 그 성비위 관련 징계 절차나 이런 것들에서 통상 나오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의심받는 사람이 그 다음 날 전화하거나 문자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럴 때 그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때 뭐 그날 즐거웠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상당수는 또 징계를 받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게 위계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갖고 있고 또 일군의 직군 그 국회의원과
무관하지 않은 직종에 종사한다면 거기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나. 그다음에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 장경태 의원한테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이건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여러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 사람은 경찰 조사나 수사기관 조사의 증거로서의 기능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 부분은 수사방해라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당신들 나가서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요. 내 말을 잘 듣는 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주는 거고 그 진술을 맞추는 격인 거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나와 반대편에 있는 분에게는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력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저건 2차 피해를 넘어서서 사법방해라는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난 이 수사를 막겠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부인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정말 안 했을 수 있죠. 사실관계 밝혀지기 전까지. 그러나 더 넘어서 공격적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는 저거는 수사방해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본인과 연관된 분들한테 이렇게 진술해라라고 말 맞추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추행 피해자가 무단 결근을 했다라는 민감한 정보, 이런 인적 정보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건 명백한 2차 가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의원이 정말 억울하다면 그런 내용들을 수사기관에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지금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또 무위로 밝혀졌을 경우 본인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 정치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본인의 이런 무고함을 본인의 무죄를 좀 증명하기 위해서 저런 정보들을 다 노출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장경태 의원이 전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결정적 포인트는 하나 이겁니다. 그날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결국 그 전 남자친구의 폭력 행위 때문에 폭력적인 행태 때문에 출동했으니 만약에 본인의 추행이나 행위가 있었다면은 아마 그 경찰 조사에서 그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있는 의원 때문에 폭력이 이루어졌던 거다라는 주장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봐야 된다고 지금 장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저희 TV조선에서 보도한 영상도 왜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음성인지 확인이 되지 않은 소리를 악의적으로 편집을 했다 이런 주장인데 피해자가 저희 TV조선에 내 음성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의 그 주장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한 주장들이 조목조목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 주장은 사실은 이제 이게 진영 논리에 자꾸 기댄다는 저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개인의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 개인적 범죄입니다. 거기에 어떤 지위가 가미됐으면 그거는 저는 그 위에 처리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냥 단순하다는 말은 맞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개인 대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회의원의 직권을 행사하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를 동대문구청 관련돼서 보호자에게 해당하는 사람의 행태를 감시하거나 이런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은 저는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거 공수처로 수사기관 이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게 되면 경찰이 지금 서울청에 수사를 하고 있지만 과연 수사에 대해서 객관적이냐라는 피해자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TV조선의 영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문제제기 자체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제기를 또 이어받는 진영 논리가 개입이 되게 되고 피해자의 해명 자체가 또 믿음이 안 가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자 이런 식의 악순환은 저희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시정해 왔잖아요. 박원순 전 시장 때도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을 2020년도에 고소가 됐잖아요. 그때 그 이후에 그래서 저희가 많은 문제 제기를 지정해서 했고 그 진영의 문제 제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반성적 고려가 있었고 그래서 피해자 관련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 지원법에 다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에. 그런데도 버젓이 사로이 이전에 반성적 고려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거를 왜 정치권에서 그냥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전 민주당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따끔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장경태 의원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정도는 해야지 지금 오히려 가해자로 의심받는 분이 나와서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터진 이후 민주당은 당 차원에선 조심스러운 입장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장 의원에 대한 사퇴 압박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어쨌든 말을 좀 아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감찰이 진행되고 있고 그 진행된 감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 여성에 대해서 무고했다, 거짓말로 고소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입니다. 2차 가해 논란이 이미 촉발이 됐고요. 저는 이제 법사위에서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사실은 의원직 수행도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감찰 결과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장 의원이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죠.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일단 당의 윤리감찰 지시가 내려진 지 지금 며칠 지났으니까요. 예. 아마 이번 주 초에 조사와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신속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사라도 좀 빨리 나와야 된다. 나와야죠. 예. 왜냐하면은 일단은 윤리감찰단에 대한 그런 압력 행사, 그러니까 강경태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해서 윤리감찰단에 외부적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윤리감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뭔가 당직에 대한 여부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윤리감찰단의 결과가 보고된 이후에 지도부가 아마 그런 것들을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승래 사무총장께서 적절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윤리감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과 관련된, 특히나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이것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 뭐 배후설이라든지 음모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차 가해,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발언들을 자제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논평을 할 때는 최대한 장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있는 발언만 가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방향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전 지지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장경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장 의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기다리고 윤리감찰의 결과를 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리감찰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세요?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그 수단이 사실은 이제 강제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보다 앞서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조치까지 포함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꾸 2차 가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빨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까지 장경태 의원이 무고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2차 가해를 막는 차원에서 모종의 조치는 필요하다. 이것이 뭐 당직 바탈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규정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 이렇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움직이지 말자라든가, 본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2차 가해의 움직임을 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정당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그런 유사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강원 춘천을 찾아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계엄 사과를 언급한 양향자 의원 등을 향해 일부 지지자들의 항의가 있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산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그 고생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원 도민 여러분, 양양자입니다. 제가 강원도에 참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내려오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지도부로부터 나오는 부분은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 많죠. 그런데 그 사과의 시점 등을 지도부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다음에 이제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런데 개인을 위해서 의견이 나오면 안 되죠. 당은 죽고 개인이 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철칙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양영자 최고위원의 계엄을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계엄을 당에 방치했다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아요. 그 단어는 정말, 왜냐하면
계엄 당시에 양양자 최고는 국내심 당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 살 만한 내가 경험해봤는데 계엄을 방치했다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의 내란 정당 해산을 위해서 뭐 빌드업을 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을 앞두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국내심 당시 의원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직권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했다가 직권남용을 뺍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국내심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따라서 계엄 추경호 원내대표가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소가 되면 공범이다라고 의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저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양양자 의원이 계엄을 방치했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 저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저 부분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계엄에 대한 사과 여부는 뭐 다양한 목소리가 불출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양자 의원 또 박정화 의원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이 내려와라 하는 목소리 같이 들어본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 국민의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 위헌 위법적 비상계엄 이후에 뭔가 탄핵을 막기 위해서 저런 윤 어게인 세력들과 함께 연대감을 형성하고 거리로 나왔던 것, 그거에 대한 후과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끊을 수 있었던 기회는 전당대회였죠. 하지만 장동혁 대표 역시 전당대회 때 그들의 손을 다시 잡으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선된 이후에 저들의 손을 뿌리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뿌리치더라도 저들이 손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들이 약간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았던 것들이 지금 계엄에 관련된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했던 계엄에 대한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뭐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계엄에 대한 사과 요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글을 하나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 굉장히 강경한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결별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아직 결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별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내심의 의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결별됐다라고 규정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일부 민주당에서 결별하지 않았다라고 공격을 하게 돼도 결별됐다.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경우엔 저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상대방의 공격 포인트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별되지 않았고 결별해야 된다. 결별됐습니다. 탈당을 했고 국내심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원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결별하는 방법이 저렇게 세게 표현하고 욕하는 방법이라 그러면 결별이 쉽죠. 근데 저는 그런 방법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은 방법은 민주당의 현재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것인지, 우리가 막을 것인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분들은 거기에 고민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것은 야당이 옳고 그름을 따라서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지금 민주당이 현재 벌이고 있는 헌법 파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지, 왜 못 막는지 여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틀 뒤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이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날이기도 하죠. 장 대표가 계엄 관련해서 사과 메시지 낼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전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과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입에서 뭔가 사과와 관련된 중도를 향한 메시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믿어줄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사과 메시지가 조금 당긴다 하더라도 이도저도 아닌 사과가 될 것이다. 아마 이 집회 중에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결국 계엄은 민주당 탓이다라는 이야기, 본인들의 내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는 식의 사과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 거리에 나와 있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 말고 일반 중도 보수나 국민의힘에게서 뭔가 아직도 그 관찰을 하고 있는 유보를 하고 있는 지지층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전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그제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쿠팡 전직 직원 소행이란 점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해당 직원은 중국 국적으로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정부도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쿠팡 고객 계정 3,370만 개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고. 지난 19일 신고를 받은 정부도 긴급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에 문제는 이번 사고가 중국 국적의 내부 직원 소행이고 이미 퇴사해 한국을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조사와 수사에 난항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쿠팡의 대응과 보안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정보 탈취가 처음 시작된 시점은 지난 6월 24일. 무려 5개월 동안 유출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지난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고도 올해까지 4차례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거 SK텔레콤 사고 때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쿠팡은 뒤늦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쿠팡 서버 기록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만큼 전직 직원 1명 단독 범행이 아닌 조직 등과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서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메일을 보낸 인물이 3천만 건 넘는 개인정보를 빼낸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금정산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80대 주민과 경비원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주민들까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난 뒤에야 달아나 결국 사살됐는데 먹이가 줄어 민가 출몰이 더 늘어나는 겨울철이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 보행로를 오르는 멧돼지, 주차금지 입간판을 들이받아 넘어뜨립니다. 현관 유리문도 여러 차례 들이박습니다. 그러다 주차장에 있는 노인을 발견하고는 돌진합니다. 노인이 넘어지자 멈추지 않고 공격을 계속합니다. 비명소리를 들은 아파트 경비원이 몽둥이로 위협해도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주민까지 가세하자 그제서야 달아나는 멧돼지. 또 다른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치자 이번에도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몽둥이를 든 주민이 쫓아와 휘둘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멧돼지를 6회 내지 7회 이렇게 수차를 내리쳤는데도 멧돼지는 전혀 이상이 없고 경비원은 울타리를 넘어 겨우 공격을 피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멧돼지는 인근 식당 근처 나무 밑에 웅크리고 있다 엽사에게 사살됐습니다. 여러 차례 공격을 받은 80대 노인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20kg의 수컷 멧돼지가 나타난 아파트 옆은 금정산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 코스도 있고 여기다 이제 펜스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전문가는 번식기에 수컷이 영역 싸움에서 밀려 내려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번식기거든요. 아주 한 200kg 이상 되는 게 저 정도 되는 수컷을 자꾸만 밀어내요. 사실상 천적이 없는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포획이 줄어들며 개체수가 늘었습니다. 눈이 내린 겨울철에는 먹이가 줄어들면서 출몰이 더 늘어나는데 혹시라도 마주치면 급하게 달아나지 말고 장애물 등을 이용해 천천히 몸을 숨겨야 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가족 구성이나 생활 패턴까지 노출되는 형태였습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다르다는 평가예요? 일단은 규모 자체가 다르죠. 예. 3,370건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중에 정말로 단연코 1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유출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동안에 나갔었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집 주소 이 정도를 넘어서서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송지의 정보 그리고 그 배송지에서 다른 사람이 받았을 때 이 수령인의 정보라든지 최근에 한 5건 정도의 주문 내역 그리고 공동 현관 비밀번호 이러한 내역까지 모두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정보의 양상이 조금 다른 상황이고요. 다만 쿠팡 측에서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출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세세하고 자세한 그런 개인정보까지 다 유출된 상황인데 이번 사건 이미 퇴직한 중국 국적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이제 회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 이메일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동일 인물일지 여기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히 검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협박 메일의 내용을 보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는 것이고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탈취의 어떤 내용이나 전체 규모를 보면 그런 동기로 했을 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의아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에서 1차적으로 이 검거를 신속히 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아닐 가능성, 다른 조직적 이 범죄 조직이 관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에만 이 염두에 두고 아마 이 수사를 할 경우에 만약 그 개인이 이 유출의 주범이 아니라고 발견될 경우에 그 사이에 이 유출된 정보가 제2, 제3으로 이 범죄 조직에 넘어가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 중국 국적이고 이미 한국 떠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의자가 한국을 떠난 상태예요. 그렇다 보면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염려도 있거든요. 일단 중국 당국과의 협력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과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돼 있고요. 형사사법 공조 조약도 체결돼 있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에 이제 관련 여러 가지 조직 범죄에 대한 협력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뭐 중국 측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뭐 중국으로 도주를 했거나 중국에 체류 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공조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적극적인 협력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전국의 소재 파악이라든가 신속한 검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쿠팡의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직원이 5개월 가까이 개인정보를 빼내는 동안에 이를 몰랐고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쿠팡이 국가정보보호 인증을 2차례나 받았는데 결국 이 국가보안인증 제도가 무용지물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쿠팡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6월 24일경부터 개인정보 탈취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의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쿠팡 측에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인증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2018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 가지의 인증체계를 지금 합쳐놓은 상황입니다. 이 제도의 인증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인데요. 쿠팡은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쿠팡은요, 2021년 3월에 첫 인증을 받았고 24년 6월에는 갱신이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4건 정도의 그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쿠팡이 아닌 다른 인증을 받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27개 인증기업이 3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증체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박대중 쿠팡 대표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사과했고요. 추가 피해 예방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써 유출이 됐는데 더 염려가 되는 건 2차 피해거든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고에 대해 내가 연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역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 피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위험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신사 같은 경우에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건 대포폰이라든가 통신 도청, 소액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실제 확대될 수 있는 추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이번의 경우는 고객 정보에다가 실제 구매 내역, 취향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정보고 또 가정 실제 배송 주소까지 다 지금 노출된 상태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피싱범들이 일종의 타깃 스매싱, 이 사람의 취향을 이용해서 스미싱 범죄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일상에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배송 문제를 타고 들어와서 스미싱을 할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배송 오류라는 메시지가 뜨면 당분간은 이것이 이 스미싱 범죄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에 실제 클릭을 하거나 해야지, 안 그랬을 경우에 이게 스미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우리 국민들께서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2,30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역대 최대 가징금인 1,348억 원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쿠팡은 지금 3천만 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상황인데 과징금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이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출 규모도 역대급이기 때문에 과징금 역시도 그동안에 사상 최고액을 찍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돼서요. 과거에는 이러한 대기업 같은 데 있어서는 관련 매출액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제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를 할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7조 9,400억 원 정도의 매출에 따라서 1,348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쿠팡은 작년도의 매출이 41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과징금이 거의 1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다 보니까 집단 소속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와는 별개로 이제 쿠팡에서 피해 보상에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나설 수 있다고 보세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쿠팡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 초기에 쿠팡의 대응을 보면 국민들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 피싱 범죄에 이용돼서 실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유출 자체에 의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통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에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 주체,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한 주체가 유출된 정보로 식별 가능성, 제3자에 넘어갔을 때 범죄 이용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법원은 통상 한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들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도 기준 하에 쿠팡에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이미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의 이 피해 대상인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배상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폭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지금까지 사망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수백 명의 실종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이 물살을 헤치며 들것에 실린 시신을 운반합니다. 진흙이 가득 쌓인 무태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겨우 몸을 일으켜 나옵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부는 폭우로 인해 참혹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해 마을 전체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현재까지 440여 명이 숨지고 400명 넘게 실종됐습니다. 이재민도 30만 명에 달합니다. 스리랑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을이 물에 잠겨 지붕만 겨우 보이고 한 남성은 야자나무 위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최대 500mm에 달하는 폭우로 사상자만 700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මෑත ඉතිහාසයේ සිද්ධ වෙන විශාලතම සහ ජනතාව අපි කාගෙත් අත්දැකීම අනුව ගත්තට පස්සේ 이타마 විශාල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 역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170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 열대성 폭풍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가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 현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전남 순천만 습지에서 흑두루미떼가 날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을 찾는 겨울 철새들 중에 유독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흑두루미인데요. 순천만으로 날아왔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가을 들판과 어우러진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기도 합니다. 흑두루미는 멸종 위기종이자 한국의 천연 기념물인데요. 매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탐방객들은 보호를 위해 설치된 가림막 사이로 조심스레 흑두루미를 지켜봤습니다. 네,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철새를 보니 무척 반갑은데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특히 많은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았다고요? 네, 지구상에 약 15,000마리의 흑두루미가 살고 있는데 그중에 8,000마리 이상이 순천만으로 날아와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겨울 철새를 위해서 꾸준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덕분인데요. 순천시는 철새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280여 개의 전봇대와 12km에 달하는 전깃줄을 철거했습니다. 탐방객과 철새를 분리해주는 가림막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더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12월의 시작과 함께 겨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뚝뚝 떨어질 텐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주 중반에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춥겠지만 한낮에 예년 이맘때보다는 온화하겠습니다. 낮 최고 서울 8도, 대전 11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풍특보는 해제됐지만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과 같은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서 오후 한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텐데요.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강추위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보돼 있고요. 목요일 중부지방에도 눈비 소식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